산서의 지배자 옌시산과 모범성의 명과 암. 오늘은 중국 군벌 시대 첫 번째 세력으로 산서 군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40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의 거대한 제국 청나라가 쓰러졌습니다. 1911년 신의 혁명의 불꽃은 민중의 오랜 염원이었던 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열기가 채식기도 전에 중국은 통일된 국가의 꿈을 뒤로한 채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바로 군벌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중앙 정권은 이름뿐이었고 각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독자적인 왕국을 세운 군웅들이 할거하며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수많은 군벌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산서성의 지배자 옌시산입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척박한 산서 땅을 통치하며 자신만의 모범성을 꿈꿨던 중국 군벌 시대의 가장 독특하고도 생존력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혼돈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옌시산은 1883년 산서성 북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우타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약국과 전당포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를 축적한 상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옌시산은 산수를 능숙하게 다루고 장사를 익히며 상업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차 격동하는 중국의 현실로 향했습니다.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의 침탈과 내부의 부패로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며 옌시산은 집안의 기대를 뒤로하고 군인의 길을 택합니다. 1904년 그는 산서성에서 선발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는 서구식 근대 군사 지식뿐만 아니라 서양의 정치 사상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는 서구 문명의 효율성과 강력한 조직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과 국가 조직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졸업 후 귀국한 옌시산은 청나라의 근대화된 군대인 신군에 편입되어 산서성 무비학단교관을 거쳐 제86표 관통으로 승진하며 산서성 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실력을 바탕으로 군 내에서 신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10월 우창에서 시작된 신의 혁명의 불길은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산서성에서도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고 옌시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서성 내 신군 부대를 이끌고 봉기하여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리더십과 조직력 덕분에 산서성은 비교적 적은 혼란 속에서 청왕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옌시산은 빠르게 산서성 전체를 장악하고 산서 독군에 오르며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이는 옌시산이 일개 군인에서 한성의 최고 권력자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산서는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태양산맥과 황하강에 둘러싸여 외부 세력의 침투가 쉽지 않은 천연의 요새였지만 동시에 고립되어 외부 문명의 혜택과 발전도 더디었습니다. 옌시산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10분 활용하여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신만의 통치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옌시산은 자신이 통치하는 산서성을 모범성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철저한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오직 이가 있을 뿐 옳고 그름은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배우고 받아들였으며 오직 산서성의 발전과 자신의 권력 유지 그리고 백성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실용주의는 혼란의 군벌 시대에 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산서성의 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산서성은 예로부터 석탄과 철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옌시산은 이를 개발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을 경계하며 자체적인 기술자와 자본으로 근대적인 광산 개발을 추진했고 제철소, 발전소, 방직 공장 등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산서 병기창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병기창은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기계공업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총기, 대포, 탄약은 물론이고 심지어 비행기 부품까지 생산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방은행을 설립하여 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화폐를 발행하여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낙후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가뭄과 홍수에 대비했고 새로운 농업 기술과 종자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옌시산은 자급자족을 강조하며 산서성 내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간섭을 줄이고 산서성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산서성은 군벌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옌시사는 자신의 군대를 진군이라 부르며 끊임없이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독일 등 서구의 군사 고문들을 초빙하여 자신의 군대를 훈련시켰고 보병, 기병뿐만 아니라 포병, 공병 등 근대적인 병과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산서 병기창을 통해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여 군사적 자립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진군은 군벌 시대 중국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군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복지와 교육에도 신경 썼습니다. 사회개혁 분야에서도 옌시사는 나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편 흡연을 단속하고 지역 치안을 강화했으며 초등교육을 장려하여 학교를 늘리고 문맹률을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유교적인 가치관과 전통 윤리를 강조하며 사회 질서 확립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옌시산의 다방면적인 노력 덕분에 산서성은 혼란스러운 군벌 시대에도 비교적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모범성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다른 군벌들이 약탈과 파괴에만 몰두할 때 옌시사는 실질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북양 군벌은 안이파, 지게파, 봉천파로 분열되어 중국의 패권을 놓고 끊임없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옌시사는 놀라운 생존력과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며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는 좌고우면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가장 유리한 쪽에 붙거나 때로는 능숙하게 중립을 지키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의 전략은 싸움이 일어나면 강자에게 붙고 강자가 약해지면 떠난다는 철저한 실리 외교와 회색 지대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 직환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초기에는 관망하다가 지게파가 우세해지자 지게파를 지지하며 안이파를 공격했습니다. 이후 제1차 직봉전쟁과 제2차 직봉전쟁 등 주요 내전에서도 옌시사는 직접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지게파의 우페이프와 손을 잡고 때로는 봉천파의 장조림과 협력했으며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특한 군벌 펑이샹의 국민군과도 연대했습니다. 이러한 이합집산 속에서 그는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꾸준히 증대시켰고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산서성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후대에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형제나 친족을 숙청하는 냉혹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의 시대의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영토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의 목표는 산서성의 안정과 자신의 지배 유지였으며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서성은 고립된 섬과 같아서 외부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926년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성장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의 북벌이 시작되면서 군벌 시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민당은 반제국주의 반군벌을 내세우며 혁명적인 기치를 들었고 그 기세는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옌시사는 초기에는 국민당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혁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중앙정부의 통제에 순응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의 혁명적 기세와 군사적 승리가 계속되자 옌시사는 시류를 읽고 자신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1928년 국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진군을 국민혁명군 제3집단군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는 북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베이징을 함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옌시산이 북양 군벌의 잔재를 제거하고 국민당 주도의 통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북벌 성공 후 중국은 명목상 국민당에 의해 통일되었지만 실상은 장제스 중앙정부와 지방 군벌들 그리고 국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복잡한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옌시사는 북벌에 참여한 대가로 산서성을 포함한 화북 지역의 광대한 통치 권한을 요구했고 이는 장제스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장제스는 중앙 집권화를 통해 모든 군벌 세력을 해체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 했지만 옌시산 등 지방 군벌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권한과 군사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1930년 이러한 갈등은 중원대전이라는 거대한 내전으로 폭발했습니다. 옌시사는 펑이샹, 밑중론 등 다른 주요 군벌들과 연합하여 장제스의 중앙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이는 국민당 통일 이후 가장 큰 내전으로 양측 합쳐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었고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옌시 삼펑이샹 연합군은 병력수에서는 우세했으나 장제스의 중앙군에 전략적으로 밀리고 장쇠량의 동북군이 장제스 지지 선언을 하며 개입하면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옌시사는 한때 권좌에서 물러나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소성에서의 뿌리 깊은 영향력과 진군의 충성심 덕분에 결국 1932년 복귀하여 다시 산서의 지배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장제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지방 군벌들의 저항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37년 일본 제국주의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옌시사는 또다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일본군에 맞서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일시적으로 연합한 국공합작에 참여했습니다. 산소성은 일본군의 주요 침략 경로에 있었기에 옌시사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항일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으며 때로는 공산당 팔로군과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에 대한 저항을 독려하며 국민당, 공산당, 그리고 자신의 진군이 모두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중적인 생존 전략은 중일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항일 전선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군과의 비밀 협상을 시도하거나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등 복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중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공산당이 더 큰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당시 중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일 전쟁이 끝난 1945년 중국은 곧바로 국공내전이라는 또 다른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옌시사는 국민당 편에 서서 공산당에 맞섰습니다. 그는 산소성을 공산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이미 중일 전쟁으로 지친 그의 군사력으로는 거세게 밀려오는 인민해방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산당은 산소성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옌시산의 오랜 통치 기반을 흔들었고 그의 군대는 점차 와해되었습니다. 1949년 4월 인민해방군은 산소성의 성도 타이이안을 포위하고 6개월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함락시켰습니다. 옌시사는 타이이안이 함락되기 직전 비행기를 타고 난징으로 그리고 결국 대만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의 38년간의 산소 통치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국방부장 등 국민당 정부의 고위직을 역임하다 196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중국 본토에서 군벌 시대의 마지막 잔재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